You ignored the rules of engagement in a fair fight. I'd kill you. That's not much incentive for me to fight fair then, is it? 1986년에 개봉한 대적. 당시 3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제작되었지만 10억 정도를 벌어들이면서 흥행 실패. 심지어 영화의 줄거리가 흥행 실패. 1995년에 개봉한 커스로트 아일랜드는 무려 1100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었지만 흥행 수입은 110억 원으로 할리우드 역사상 최악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제작사 캐롤코 픽처스의 파산. 70년대부터 개봉된 해적 영화들이 연이어 망하면서 징크스를 이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고 5편의 영화로 총 45억 달러, 하나로 5조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블록버스터 시리즈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그 중에서 해적 영화의 징크스를 박살내버린 첫 번째 작품 블랙펄의 저주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1편 블랙펄의 저주는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7,300억 정도를 벌면서 시리즈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시리즈 중에서는 하위권이지만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중 글로벌 흥행 순위 4위를 기록했고 제작비 1,500억 원을 들여 거의 5배가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20년 동안 본전도 못 찾은 기존의 해적 영화들과는 다르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외 영화 사이트 IMDb에서 시리즈 중 유일하게 8점대를 받으면서 가장 평이 좋습니다. 기존의 뻔한 스토리와 진지한 분위기의 해적물과는 다르게 독특한 캐릭터와 곳곳에서 터지는 깨알같은 개그, 그리고 블록버스터다운 액션들로 인해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특이하게도 디즈니랜드에 있는 한 놀이기구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개봉된 영화의 캐릭터나 테마를 기반으로 어트랙션이 만들어지는 건 흔하지만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경우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훨씬 전인 1967년 월트 디즈니가 직접 관여해 만든 마지막 놀이기구로서 2001년 디즈니 작가 제이 월퍼트가 놀이기구를 보고 영감을 받아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1편부터 3편까지 연출을 맡은 고어 버빈스키 감독은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으로 할리우드판 링 연출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로 단숨에 세계 정상급 감독으로 떡상하면서 미국 영화감독 흥행순위 역대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이후로는 갑자기 애니메이션에 꽂혀서 랭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를 제치고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랭고 이후로 연출을 맡은 영화들은 싹 다 말아먹고 있지만 엘리자베스 스완을 연기한 키이라 나이틀리는 1985년생으로 촬영 당시 만 17세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여러 단역과 스타워즈 1편 신여 역할을 맡으면서 고생 좀 했는지 확실히 동화는 아니라 캐리비안의 해적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아직 10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나이를 속인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키이라는 실제로 나이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83년생인지 85년생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쓸데없이 복잡하고 찾아본 자료에 내피셜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담감이 컸는지 주연 배우 역할에 자신이 없었던 키이라는 촬영 도중 잘릴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How am I in this movie? I don't know. I'm still asking that question. And I kind of thought every single day that I was going to be fired. 심지어 잘릴 줄 알고 옷도 몇 개 안 챙겨갔다고 합니다. As a 17-year-old, you know, and I remember going to Hollywood for the first time, or actually I'd only packed a small bag when I went over to make it because I was convinced they were going to fire me.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윌 터너 역을 맡은 올랜도 블룸은 반지의 제왕 촬영을 끝내고 9명의 원정대를 맡은 배우들과 함께 엘프어로 숫자 9를 뜻하는 문신을 새겨 넣었는데요. 역시 해적질보단 엘프가 적성에 맞았는지 직업을 갈아탄 후에도 문신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검을 배달하기 위해 웨더비스완 총독을 기다리는 윌 터너. 뒤에 시계를 보면 정확하게 9시 45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독이 등장할 때까지 윌 터너가 기다린 시간은 총 11시간 58분입니다. 아즈텍의 저주받은 금화는 앞면엔 해골 그림과 뒷면에는 아즈텍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황금 조각으로서 저주를 풀기 위해 뒷면에는 아즈텍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황금 조각. 엘리자베스를 인질로 삼아 도망가려는 잭 스페로. 수갑으로 목을 감기 전 아즈텍 금화가 옷 안쪽으로 숨겨져 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걸이에 집중해주세요. 대장간에서 윌 터너와 잭 스페로의 대결 중 옷 안쪽에 숨겨둔 무선 마이크가 잠깐 노출됩니다. 윌 터너가 앞으로 구를 때 배우 올랜도 블룸의 대역이 보입니다. 결국 잡힌 잭 스페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 보이는 다리 밑 장면과 한 20분 후 탈출할 때 같은 각도에서 촬영된 장면을 비교해보면 배경에 있던 요새가 통째로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드 필립스, 쿠엔틴 타란티노, 피터 잭슨 등 본인 영화에 카메오 출연하는 게 취미인 감독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인터셉터가 침몰하는 장면에서 풀스크린 버전으로 보면 왼쪽 하단에 고어 버빈스키 감독도 카메오 출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 조니 뎁은 잭 스패로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록밴드 롤링스톤의 창립 멤버 키스 리처즈를 모티브로 역할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It wasn't a script, but I started getting these ideas of a pirate, you know, and I kind of thought that they were rock and roll stars. The first main ingredient that went into Captain Jack was Keith Richards. 키스 리처즈는 캐리비안의 해적 3편에서 잭의 아빠로 카메오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잭 스패로의 짙은 아이라이너 분장은 배우 조니 뎁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분장을 본 제작진 측에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우라고 요구했고, 때문에 조니 뎁의 첫 촬영이었던 바르보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만 짙은 아이라이너가 없는 어색한 잭 스패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양치질 할 시간도 없이 아즈텍 금화를 찾아 헤매던 바르보사. 마지막 금화를 찾고 저주 풀 생각에 신났는지 간만에 이도 깨끗하게 닦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게티는 블루레이 버전에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디즈니 작품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숨겨진 미키마우스, 일명 히든 미키는 총 800개라고 하는데요. 영화 초반에 블랙펄이 공격하는 장면에서 대포를 발사 후 나오는 연기 속에 히든 미키가 보인다고 합니다. 왜 난 안 보이지? 엘리자베스가 물속으로 빠지고 목에 걸고 있던 아즈텍 금화에서부터 충격파가 퍼지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맑았던 하늘이 거대한 손을 연상케 하는 구름으로 덮여 엘리자베스를 향해 뻗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주 걸린 마지막 금화를 들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납치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 속 디테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링턴 뒤에 보이는 구름에 별 다른 의미가 없다면 비행운으로 보입니다. 노링턴 제독이 매복하는 장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같이 매복하고 있던 카메라맨의 초록색 오리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섬안에 위치한 동굴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세트장 중 하나로 The cave set is one of the largest sets built on a stage in Hollywood. 100명이 넘는 스태프가 5개월 넘게 제작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잭과 바르보사의 대결 중 죽방 한 대 맞는 장면에서 잭 스패로의 스턴트 배우 토니 안첼로티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맞고 도망갈 때 오른쪽 하단에 자세히 보면 만들다만 세트장이 노출됩니다. 죽방에 이어 칼빵 맞는 장면에서는 칼의 위치가 벨트 아래에서 위로 바뀝니다. 비하인드 영상에서 CG 버전과 실제 버전을 따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장면을 편집하다 칼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주 걸린 해적들의 실체를 목격한 엘리자베스. You best start believing in ghost stories, Miss Turner. You're in one.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한 후에 위에다 CG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뒤로 자빠질 때 오른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오른쪽 상단에 자세히 보면 CG 처리하지 않아 살이 붙은 해적의 손가락이 잠깐 노출됩니다. 그리고 대역은 보너스. 잭 스패로와 윌 터너가 인터셉터를 훔치는 장면에서 맨 뒤에 타고 있던 스태프가 카메라에 안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잠깐 노출됩니다. 블랙펄과 맞서기 위해 추가 선원들을 구하는 캡틴 잭 스패로. 자세히 보면 해적들 사이에 잘못 지어난 선원 한 명이 보입니다. Was not a pirate. 엘리자베스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얼굴을 보면 하얀색 마네킹인 게 심하게 티납니다. 원숭이 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Not you. We named the monkey Jack. 미소 짓는 건 대본에 없던 원숭이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블랙펄의 공격으로 초토화되는 섬, 대포 맞고 날아가는 스턴트맨이 높이 뛰도록 깔아놓은 장치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주 풀린 바르보사가 죽기 전 확인차 두 손으로 자켓을 열어보는데요. 쓰러지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녹색 사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녹색 사과는 1868년 호주에서 유래된 품종으로서 17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잭이 처형대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깃발에 앉아있던 앵무새를 날리기 위해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줄에 매달려있던 잭의 등 쪽을 자세히 보면 보호장치 같은 나무 판때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만큼 영화 사상 최초로 디즈니랜드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영화가 개봉 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놀이기구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테마로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잭 스패로를 연기한 조니 뎁이 애니메트로닉스를 대신해 1일 알바 뛴 적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상당한 인기를 자랑한 시리즈의 첫 작품 캐리비안의 해저 블랙펄의 저주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